자, 공신일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조직론 하고요. 조직론하고 인사행정론 앞부분하고 이제 범위로 잡아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사회조직의 1차적 관심사는 공식적 목표와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사회조직 내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인간관계는 형식적이고 인격적으로 형성된다. 답이 쉽죠?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격적이지 못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사회조직의 형태가요. 형태가 우리 톰슨으로 갑시다. 톰슨식으로 말하면은 길게 연결된 기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이 분업화되어 있는 조직,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 인간미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영화한 게 찰리 채플린이잖아요. 모던 타임즈. 그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겠네. 옛날 영화라, 그죠? 옛날 영화라 저도 제 세대 영화가 아니에요. 그게 무성 영화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여줬으면 한번 봤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영화 한 편 볼까 할 때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공부하는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또 묘사를 하기도 했어요. 내용은 무겁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이 사회조직의 형태였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 그거를 이제 핵심 키워드를 여기서 찾아내시면 되죠. 됐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직은 이제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율성 같은 거 이런 거 존중이 없죠. 없는 상태였고, 되게 기계적인 조직, 그러니까 유기적 조직 전에 기계적 조직만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가. 그게 사회조직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체다. 이것도 쉽죠? 공식 조직체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이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그 모던 타임즈 영화도 소개했지만은 이것을 되게 기계적인 구조가 되고 분업화된 속에서 나한테 맡겨진 소임만 수행하게 하고 이렇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옆구리 쿡쿡 찌르고 저기 나 누군데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거 하고, 그 자기들끼리 또 사담도 나누고 회사 뒷담도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게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힘이 되더라. 이걸 연구한 게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연구한 게 인간관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면 그걸 별개로 봐야 되고, 관료제 자체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체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 굿세 같은 경우에는요, 관료제의 성과가 낮은 이유가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관료제를 비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관료제를 비판하지 않고 옹호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굿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내용이요. 관료제 성과가 낮은 이유가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관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렇게 보면 관료제가 어려운 문제를 자꾸 피하고 이렇게 이제 실패하기 보세요. 어려운 목표를, 어려운 과제를 피하고 자꾸 이제 성과가 낮은 이유는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관료제를 비판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관료제를 옹호하는 논리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실패가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잘 안 될 법한 일들을 자꾸 맡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가 위축되고, 그러면은 보다도 도전적인 과제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자꾸 이제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지, 관료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배번은 근대 합법적 관료제가 공행정의 목적 달성을 가장 합리적인 지배 형식을 띠므로 사행정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베버의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특징이 뭐였어요? 베버의 관료제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근대 합법적 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일단은 여기 이제 합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합리성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편성을 얘기했어요. 이 보편성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어디에나 다 적용 가능하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형이라고 했었죠. 이념형. 이상적인 형태를 딱 그려놓은 거지, 현실에서 꼭 이 관료제 이론대로 모든 조직이 굴러가지는 않아요, 또.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 일사불란함에 따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관료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산업사에 적합한 조직 형이 쉬운 건데, 다. 1번, 2번 안 틀렸죠? 예, 쉬운 거예요. 이게 관료제가 효율적인 면은 어떤 거냐면, 시킨 일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예요. 다 기계처럼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요. 소품종 대량 생산했던 게 근대 산업사회고, 요때 딱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이게 딱 어울려요. 근데 이게 정보사회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현대 정보사회로 오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각자의 개성을 다 맞춰줘야 돼. 그런 구조 속에서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때요? 관료제가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데들이 생겼어. 여전히 관료제 조직이 어울리는 데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데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탈관료제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기적 조직으로. 그죠? 뭐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답 4번이었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리고요, 이제, 관료제 병리에 관한 학자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계층제적 관료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 이거 피터의 원리인데? 맞아요? 네, 피터의 원리. 이것도 사실은 쉽게 좀 찾으라고, 피터의 원리 바로 그냥 답을 해드렸거든요. 피터의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쉽게 답이 돼요. 나머지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맞추셨을지 모르겠네. 이 최고 관리자가 관료를 지나치게 통제함에 따라 관료들의 경직성이 좋아졌는데, 파킨슨 법칙은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이게 파킨슨 법칙은 부하 배중, 업무 배중 이런 걸 시킨다고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저 내용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 관료의 경직성은요, 머튼 같은 학자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머튼 같은 학자를 떠올려 보셔야 되고, 관료들이 규칙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 안일주의가 있다. 그런데 그 머튼은 2번에다가 갖다가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무사 안일주의는요, 굴드너라는 학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크게는 없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기출문제 모방한 거거든요. 모방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도 맞출 수 있게는 내줘요. 그런데 모든 학자를 다 기억해야만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찾아줘요. 이런 문제는 너무 난감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걸 최대한 동원해 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밀려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금. 요게 머튼, 이게 굴드너, 이렇게 됩니다. 동조과잉과 변동에 대한 저항, 구성원의 현상 유지적 행태. 그러니까, 동조과잉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범 체계를 너무 다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동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변동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런 걸 학자를 다 알아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건 아닌데, 아까 그 톰슨 같은 학자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톰슨 같은 학자. 대표적으로 이 톰슨 같은 학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종류 얘기할 때 불라우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불라우 스코트.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봤었는데, 누가 수혜를 임냐에 따라서 조직을 나눴다 이러면서, 그런 불라우 같은 학자,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다 외우긴 힘들지만 항상 그렇지만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지만 불안하니까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는 피터나 파킨슨은 확실히 알아야 둬야 되는 주제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 볼 때 조금씩 확장해 내는 거예요. 확장해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확장이 안 됐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올 확률이 적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이름 연결할 필요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피터와 파킨슨은 확실하게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두 개가 지워지잖아요. 일단 그 속에서 답도 찾았고,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식정보사의 탈관료제 주요 모형 중에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정보 공부하는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했다. 그 정보 업무가 축소됐다. 그래서 그림자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공동정보였어요. 공동정보. 지식정보사회에 다양한 조직 형태가 나타나요. 탈관료제 조직 형태 이름들이 많은데,
이거는 공동정부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삼협조직은 이제 조직 구성원을 세 가지 종류로 구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문적 근로자 일부를 딱 두고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도 있고 신축적 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노동자의 이 취업 형태가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기 기업가 조직은 코끼리만큼 몸집이 큰데 생쥐처럼 날렵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후기 기업가 조직이었습니다. 모래시계 조직은 중간 간부가 필요 없다. 중간 관리자가 별로 필요 없다. 다이렉트로 소통하면 된다. 왜냐하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굉장히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중간 관리자 하는 역할이 명령을 받은 걸 전달해서 그걸 실행하게 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서 뭐 불만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걸 전달해주는 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하냐? 중간에 끼어 있지 말고 다이렉트로 소통하면 된다. 보다 더 수평적인 관계도 또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관료제 조직에서는요, 이게요, 그래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중령을 모셨거든요. 중령. 생각해보면 중령이 사회에서 보면 뭐 아주 높나? 낮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높은 것 아주 높다? 그렇게 말하기에도. 근데 이게 계급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군대에는. 별도 막 뭐 사성장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대령, 중령, 소령 뭐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저 밑에 병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중령 보이지도 않아요. 중령만 돼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지나간다 그러면 얼음 상태. 저는 안 그랬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병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면요. 그랬을 거예요. 대대장 정도 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이 대대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대, 중대, 대대가 있거든요. 그 대대장이니까 꽤 높게 이렇게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제를 이렇게 막 쪼개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위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별 이런 사람이 부대에 오면은 난리 나요. 부대 다 완전히요, 다 뜯어 고쳐 놉니다. 뜯어 고쳐 놔요. 장난 아니야. 옛날에 그 제 친구가 들려준 얘기, 공군의 그 비행장 한번 얘기했나? 공군 비행장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 부대에 투스타가 한번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다 순시를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잔디를 한번 이렇게 탁 뽑아서 이렇게 딱 보더니 그냥 갔대요. 근데 그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왜 그랬을까 하다가 위에서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부대 전체 제초 작업을 그때부터 엄청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제가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숨만 한번 잘못 쉬어도 그거에 대해 신경 씁니다. 그 조직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래시계 조직은 수평 조직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수평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생각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통상적인 관료제 조직과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조직에서도 대리 정도는요, 부장님하고 편안하게 대화 못 합니다. 잘. 못 해요. 뭐 대리가 과장하고야 편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위에 부장만 가도 어려워. 어려운 겁니다, 원래. 눈치 없는 부장은 이제 회식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남아있는 부장이라고 그러잖아. 그 정도만 돼도.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래시계 조직이 되려면 이게 그만큼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넘어와서 이제 번스와 스토커의 조직 유형별 특성 중 승격이 되는 것. 번스와 스토커의 조직 유형이 뭔지 떠올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몰랐더라도 읽어보세요.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해? 정보의 흐름이 제한적이고 하향적이야? 좀 뭔가 권위적인데? 그 토론과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권한이 조직의 최고치에 집중돼? 그럼 느낌 딱 오잖아요. 이거는 기계적 구조로 1번, 2번, 4번이 있고 3번은 유기적 구조네. 이게 좀 수평적인 관계가 된 거잖아요. 3번은. 그죠? 일방적인 명령 지시가 아니네. 느낌만으로도 딱 3번 찾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거시 조직 이론 책의 내용 좀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로렌소 로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틀렸네. 로렌스 로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상황 적응 이론이잖아요. 네, 상황 적응 이론이고, 학자는 몰랐다 칩시다. 그런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방법 대신 유일 최선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문장은 익숙해야 돼요. 이건 되게 강조해서 설명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후 표현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고 한 거죠. 예. 상황 적응 이런 말을 안 써놨지만은 그 말도 안 써놓고 학자만 써놨으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라고 딱 봐야 돼요. 유일 최선의 방법을 강조했다? 환경이 변하는데 환경이 변하는데 이거에 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얘기하겠습니까? 저거는 관료제 조직, 옛날에 관료제 조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각 조직이, 개별 조직이 자기 조직에 맞는 적응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지 유일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 변동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며 조직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환경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극단적인 결정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러니까 적자 생존, 막 약육강식 뭐 이런 거 얘기해요. 뭐 도태 이런 막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써요. 그러면서 조직이 환경의 선택을 받아야 조직 군 단위로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나머지 조직 내지는 조직군들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냥 환경에 안 맞는 거예요.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도 많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의 환경 변화에서 서빙하는 직업이 살아남겠어요? 서빙하는 직업, 경비원 살아남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살아남기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뭐 그런 직종 분야는요. 대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 노동 있죠.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차원적인 노동에 매달리게 이제 되는 거지. 점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됩니다. 그죠? 감정에 호소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이게 설명이 가능하죠.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의 구조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조직이 환경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인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임의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전략적 선택이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요 얘기가 다 맞죠? 지금 이제 옳지 않은 건 찾았으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임의론의 대표적인 거였고, 조직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깠냐면 이걸 깠지. 상황 적응 이론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상황 적응 이론 니네는 야, 리더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도대체.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말이야. 거기에 적응이나 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간부가 뭐 하려고 있나.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환경에 대한 의존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얘가 틀렸고 얘는 아까 맞다고 했고 얘도 맞고 그럽니다. 이건 틀린 거를 찾는 거였어요. 1번이 답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원의존 이론 이름만 놓고 보면은 되게 결정론스러워 보이지만은 이게 임의론이다. 어차피 모든 경제활동에는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조직의 원리 중에서 보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랬는데, 요거는 개선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승진의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수평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쪼개갖고 위아래 위계 서열을 만든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계층제 원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그리고 계층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부 통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우왕좌왕할 때 위에 사람이 야 이렇게 라고 결정하면 끝나요. 그냥 결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정의 원리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요, 조정의 원리에서도 수직적 조정 기제가 계층제다. 계층제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면 그게 조정 기제가 된다 그랬었고, 위로 내가 승진한다면 그럼 내가 명령권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일종의 이것이 이제 동기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신의 이제 계층 지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답은 2번. 예, 이렇게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 그랬는데 요거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기본 변수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이런 걸 얘기했었어요. 그죠? 이런 걸 얘기했고 상황 변수다 그랬을 때에는 조직의 규모가 있었고요. 규모가 크냐 작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 환경이요. 환경이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 이걸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예. 환경이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이 어떤 종류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분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나눠서 우리가 접근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여기 보시면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 복잡성과 공식감이 직권화가 모두 강화된다 그랬는데요. 조직이 확대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계층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분업화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율을 따르게끔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 예외를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은 직권화는 강화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직권화는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일일이 다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너무 조직이 커지면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거를 다 관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화는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기술의 경우 공식화와 직권화는 강화되는데 복잡성은 완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기술 같으면은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분업화 해가지고 옛날 관료제 조직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일상기술은. 맨날 반복적인 업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로 그냥 일 처리하면 되고요. 직권화도 강화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위에서 명령 지시하고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변수가 큰 것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복잡성이 완화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복잡성은 완화되는 게 맞겠어요? 이 복잡성이 완화되는 것은 이게 일상적 기술 같은 경우에 힘이 위로는 몰리는데 계층을 많이 나누거나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상기술은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통솔 범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를 많이 둘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시킨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게으르게 하는지, 성실하게 하는지만 쭉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복잡성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태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모두 완화가 되죠. 이게 정태적 환경일 때 복공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료제적인 형태로 그렇게 되는데 동태적 환경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다 이제 완화가 돼요. 네. 그리고 톰슨의 기술 유형 중 의존 관계에 있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것은 중개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 그 중개기술이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까요?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가보는데, 자, 여기서는요, 네, 이제 데프트의 조직 구조 중에서 가장 유기적 구조에 가깝다. 뭐, 데프트는 이제 기사, 매수, 네, 이렇게 되는데, 네트워크 조직은 나중에 좀 추가된 개념이어서 기사, 매수, 이런 걸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기사, 매수, 당연히 이제 수평 구조가 여기서 가장 유기적 구조예요. 이거 주워 먹는 문제죠, 거의? 예, 그리고 여기서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차별화 전략이 있다라고 했는데 상품 차별화 같은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차별화 전략은요. 남들과는 다른 상품 뭐 이런 것들로 승부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일수록 차별화 전략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보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승부를 해야 돼요. 네, 동일한 상품 만들어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가 갖는 특징을 옳지않은 거 그랬는데, 계층제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 성격 강화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표현해 드릴 때 원탁으로 그려드리잖아요. 원탁같이 그려드리는 이유가 누가 해든지 몰라요. 원탁으로 하면. 원탁으로 하면. 근데 원래 저기 뭐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전을 담당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디 시청에서 일한다. 그런데 시장을 모시는 뭐 비서실에 뭐 들어갔어. 뭐 의전 막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 내가 딴 데 있는데 시장에 오늘 방문한다. 그럼 의전 챙겨야 돼. 그럴 때 보통 보면요. 서열을 구분짓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참고로요. 옛날에 일본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의자를 다른 걸 막 놔. 어? 일본에서 나오는 사람이 앉는 의자는 좀 큰 거. 약간 좀 높은 거. 이런 걸 놓고 그 옆에 좀 초라해 보이는 의자 같은 걸 일부러 놔. 원래 이게 국가만 하면 대등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의자를 이렇게 놔. 무신경하게 그걸 보면은 그러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밑에 공무원들이 그거는 박살나야 될 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준비할 때 의자가 왜 다르냐. 이런 거 해야 돼. 그게 국가에 대한 무시예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웃어 보이고 지네 높아 보이려고. 지네 나라 내국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 걸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나 어디 정당 대표나 이런 사람이 갔다가 당한 적이 있어요. 당한 적이 있어. 걔네가 지네 거 의자를 더 좋은 거를 이렇게 딱 높은 위치에다 해놓고, 옆에는 앉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챙기는 겁니다, 원래. 예, 그게.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한 거 가지고 막 논쟁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G20 회의를 갔는데 어디에 섰다. 어느 위치에 서서 누구 옆에 있었다. 이게 우리 국격이다. 사실은 그런 데서는 논란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의 법칙이 있어. 그게 쓰게 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나름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도 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또 쓰는 순서도 있고 그런 게 다 의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원탁으로 왜 그래드리냐, 위원회를. 이거는 의전에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원탁이 되면. 응? 그 위원회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제 경직성 완화하고 민주적 성격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결정의 변동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결정의 변동성이 높다. 이건 틀린 부분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뒤에가 틀려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단독제보다. 근데 뒷부분이 뭐가 틀렸냐면 결정의 변동성이 좀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교체되면 많은 게 바뀌어요.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임 정부 했던 것이 싫거든. 그래서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도 옛날에 많이 나오다 요즘에 안 나오고 그런 문제도 많아. 정권이 바뀌어서 그 개념 안 써.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위원회 제도를 하면은 정파가 다른 쪽의 출신들도 여럿이 섞여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도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뭐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셨나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결정의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단독제면은 결정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수장이 바뀌면 다 뒤집어 버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학 문제 풀 때는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할 때는 비교 대상하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제도를 특징을 말하려면 위원회가 아닌 단독제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단독제랑. 됐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고 결정 과정이 비능률적이며 소수 유력 인사의 전제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맞는 얘기인 게 결정 과정이 비능률적이죠.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비능률이지. 그리고 소수 유력 인사의 전제화가 나타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도 목소리 큰 놈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다. 다 대등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현실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비슷하게 말씀드리려면요. 우리 그 행정조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배심원단을 두고 재판하는 거 알죠?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중에. 그거 할 때요. 국민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가거든요. 뽑아가는데요. 배제하는 직업이 있어요. 변호사 이런 사람. 내가 변호사인데 우연히 어떤 재판에 오래 배심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어떻게 저 사람 변호사라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게 돼? 안 되지. 그러면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라고 그걸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누군가 한 사람이 난 전문가예요 라고 선언하고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출신 중에 누구 한 사람 되게 이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명한 사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말할 때 주눅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겸손하진 않아. 그래서 주장을 막 해.
자기 아는 걸 막 쏟아내면서 그러면은 그런가 이러고 끌려간다. 그런 우려도 없진 않다 현실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권을 갖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 상황에 대한 집행에 대한 강제력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의 강제력이 있어요. 결정도 자기네가 하고 집행에 대한 강제력도 보유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막료적 위원회하고 차이를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거 이거 너무 쉽죠? 또 특허청 하나만 딱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이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 단위로 가야 되는데 청 단위 중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거는 특허청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만족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는데요. 만족 요인이 있고 불만 요인이 있어요. 그죠? 불만 요인은 좀 주변부적인 것이고 만족 요인은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인 것이라서 이 속에서 보자면은요. 뭐가 있겠어요? 인정감, 승진 뭐 이런 게 나를 인정해주고 승진해주고 하는 게 좀 고차원적이잖아요. 그죠? 네. 관계 같은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상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도 관계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관계는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관계보다는 내 업무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승진도 내가 잘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승진도. 그래서 이거 만족 요인으로 구분했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피들러의 상황 호의성 이론이 제시한 상황 호의성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부하의 성숙도는 허쉬하고 블렌차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틀린 부분이다. 보셔야 되고요.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참여적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업적을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목표관리제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거 맞고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업적을 평가한다 그랬고 합리적 경제인간과 엑셀런적 인간관을 전제를 했다.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요. 엑셀런적 인간관을 전제하면요.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걸 시키는 거 그냥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형보다는 이 조직 혁신 이론과 관련된 것들은 다 Y론적 인간관 이런 거를 전제하고 수평적 관계 이런 거를 대부분은 다 그래요. 대부분은 전제합니다. 물론 OD 같은 거는 좀 이제 하향적이긴 해요. 그런 거는 그렇긴 한데 예외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목표관리제 같이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뭐 그죠? 수평적 관계에서 나도 좀 참여하고 내 목표 내가 세우는데 내가 앞장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Y론적 인간관이 전제가 되니까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을 2번으로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이 인터넷 기반 전자정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서비스에 무한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전자정보 기술 패러다임이다. 그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을 복잡하고 불편한 컴퓨터 작업의 예속을 강화함으로써 비인간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인간과 인간,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완전히 통합되는 기반 환경 조성. 유비쿼터스 전자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정보다. 일단은 개념정에 해당되는 게 4번이에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그 인터페이스로든 다 이제 움직여진다 이런 것인데 어색한 게 있었다면은 2번입니다. 그죠? 비인간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게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현 가능해지는 건데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보다 더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걸림돌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무슨 무슨 이렇게 불편한 것을 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작업이 기존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예속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예속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예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 개념이 틀렸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저 인간을 어디 예속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정보공개법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몇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써놓은 겁니다. 92년도 요게요. 법률은 이 96년이고요. 92년도엔 조례들이 제정돼서 지자체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청주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돼 있고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만 해당된다 그랬는데
외국인들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적인 목적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죠? 예,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같은 데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정보공개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다 그랬는데, 아, 이거 맞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랬을 텐데, 공공기관이 빠졌기 때문에 저거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공공기관이 빠졌지만 이렇게만 써놔도 공공기관이 빠졌어도 여기 해당되니까 맞지 않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렇게 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다 읽고 가장 맞는 답을 찾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행정학에서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지는요, 정보공개 기관은 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보공개 기관이 어디다라고 할 때는 모든 거를 다 설명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거꾸로 썼으면 좀 다르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기관에 포함된다. 이랬으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이다. 그럼 이거 허전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왜 빠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한 글자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행정학 문제 풀 때는 그건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안 읽어보고 3번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4번을 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를 결정이 된다.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어쩔 때 공개를 안 해요? 뭐 국가 기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뭐 등등의 이거는 공개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또 이걸 커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각 조직마다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걸 두고 거기서 10일 기간 안에 이걸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10일 한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을 안 해주거나 하면은요, 나중에 가서 이걸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하고 다 이제 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역관주의 문제적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인사행정론 넘어왔는데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의 저하 그랬습니다. 이게 맞나요? 자, 역관주의가 되면 능률성과 전문성은 저하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역관주의 반대를 봐야 돼요. 그건 실적주의잖아요. 실적주의로 가면 능력 중심으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일만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랜 기간, 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성이나 전문성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역관제는 정치적 임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딸리는데 이제 그죠? 자리 하나를 그냥 보존해 주는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갖고 왜 우리 공공기관 장들 대통령 임명하잖아요.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명할 때 항상 어떤 정권이나 빼놓지 않고 벌어졌던 게 낙하산이다. 낙하산 인사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 왜 여기다 사장으로 임명하냐? 우린 반대한다. 노조가 막 들고 일어나고. 공공기관은요, 그게 기업의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 막 노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는 막 단체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달라요. 공무원 노조하고는. 그래갖고 거기서는 막 이제 실력 행사도 막 해요. 사장 출근하는데 출근 저지. 이런 거 맨날 하고. 출근 못하게 하고. 출근하더라도 개망신당하고 출근하는 거지. 아침부터. 그죠? 거기 가는데 길 막 막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뚫고 나가다 보면 막 머리 흥끄러지고 막 모양새 안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거예요. 전문성 없는 사람 왜 보냈냐. 우리 조직 망가지게 왜 그러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입장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공기업을 나의 철학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심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선거 때 좀 이렇게 기여했던 사람들 좀 뭐 한 자리 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우리도 역관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위법한 건 아닌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탈감도 있고 내부 승진의 기회도 또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관료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죠. 이제 관료의 대표성의 확보가 대표 관료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대표 관료제는 역관주의적인 거잖아요. 역관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방만한 관직의 신설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한 자리씩 주는 거지. 왜냐하면 선거에서 기여해야 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씩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관변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그런 목적 비슷하게 만들어진 건데 국민을 또 이제 선동하고 캠페인하고 이러려고 권위주의 정부 때
뭐 만든 몇몇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조금 또 관계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가 왜 안 없어질까? 독재 권력 때는 동원 정책 같은 거 쓰면서 그러면서 자꾸 캠페인을 벌여요, 국민들한테. 그런 데에 활동하라고 정부도 아닌 것이 시민단체도 아닌 것이 희한하게 중간지대에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예산 지원해줘요. 그래갖고 예산을 운영하고 전국 조직화가 돼 있거든요. 그게 몇몇 개가 있는데 민주화가 된다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집니다. 왜 그게 뭘로 쓰여요? 이런 역관주의로 쓰여요. 정권 잡으면은 거기에 지역에 선거운동 도와줬던 사람들 다 한 자리씩 그 자리 같은 데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활용이 됩니다, 계속.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방만한 관직의 신설, 관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자리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부패 만연하다고 그랬죠? 매간매직 같은 게 가능하고, 관료의 특권화, 침체화 등 관료주의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관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관료의 특권화, 그리고 침체화 등 관료주의 현상이 초래된다 그랬잖아요. 역관주의를 통해서 관료주의화의 현상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료주의 현상은 차단이 되는 거죠. 관료들이 평생을 여기에서 복무한다. 이런 것이 관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게 있죠. 그렇게 따지면 답은 일단은 4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2번은 아까 제가 해석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대표성 확보, 대표 관료제 같으면 오히려 역관주의인 것이지, 역관주의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지, 그것이 역관주의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또 행정학에서 어려운 건데 이게 이중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은 제가 해설에서도 이제 써놓은 걸 보셨을 텐데 어떻게 또 보냐면요, 이게 정당의 구성원들이 와가지고 관료를 맡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그 인구 비율을 맞춰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임명해 줌으로써 이게 역관주의적 성격을 가미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거지만은 또 예전에 했던 역관주의로 가보면은 그냥 그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이 임명되는 거지, 이게 국민들의 인구수를 비례해서 만드는 이 개념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대표 관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역관주의에서는요, 정당에 참여한 사람들만 오게 되면, 그럼 그렇잖아요.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을 찍지 않고 상대편을 찍은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출신자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관직에. 그러면은 대표성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반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죠? 근데, 그래요. 죽어도 국민의힘 못 찍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난 죽어도 거기는 안 찍어 하는 사람이 30%는 있어요, 최소한. 그리고 또 거꾸로 민주당은 내 죽어도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못 찍어. 이런 사람도 한 30%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현재로서도. 근데 그럼 어느 향방이 이제 갈릴 텐데, 누가 당선되고 누가 당선이 안 되고. 근데 그러면 당선이 안 되고 떨어진 쪽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역관주의, 옛날 역관주의로 가보면 그들은 저 관료에 진출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독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네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듣겠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얘기 안 들어준다. 독선적이다. 이럴 거예요. 그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 역관주의는 완전 독식했잖아요, 자기네 정당이. 그렇게 되면은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나중에 나온 대표 관료제하고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보니까 이건 답이 4번인 거예요. 4번은 확실하게 오히려 역관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관료의 특권층화 되는 것을 막는 거. 그런 게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반의 국민에 가까운 사람들은 정권을 담당하는 거에 배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거기서 약화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달리해서 그 측면을 접근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요거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18번 대표 관료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대표 관료제 바로 나왔는데 대응성이죠. 역관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대응성 올려준 거고, 관료는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것이고, 역관주의를 바탕으로 실적주의 장점을 가미했다. 거꾸로입니다. 실적주의의 토대 위에서 역관주의 장점을 가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의가 좀 약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갖고 전문성과 생산성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요. 이거 이렇게도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적 대표성, 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이어지고, 그 태도적 대표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대표 관료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 걸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19번입니다. 직무평가 방법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겠죠. 직무의 구성 요소별 계량적 점수를 부여하여 이제 평가해 가는 방법이고, 체계적 과학적 방법에서 작성된 직무평가 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되고 수용도가 높다. 이게 점수법이었습니다. 점수법.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요소 비교법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소 비교법도 계량적 방법이잖아요. 점수법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 비교법은요, 기준이 되는 직무를 선정을 해놓고, 기준 직무보다 어렵냐 쉽냐를 가지고 나눠요. 그 점수를 그렇게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 직무를 설정해놓고 그거랑 비교한다는 거, 요소별로 비교한다는 게 특징이어서 이 점수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요. 요소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왔다고 요소 비교법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요, 각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쭉 열거 해놓고 그 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표를 제시해서 이 직무평가 기준표를 놓고 여기다 쭉 열거하고 이거는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해서 합산 점수로 이제 그 직무가 높은 직무인지 낮은 직무인지를 구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냥 요소 비교법은 그게 아니라 각 요소별로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 사례를 하나 딱 놓고 이거보다 위야 아래야 이런 식으로 해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고, 마지막 20번입니다. 고위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는데 88년 영국에 최초로 도입되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6년에 고위공무원 출범했다. 저거 막 헷갈리게 딱 해놓은 건데 88년도면 넥스 스텝스가 떠올라야 돼요. 넥스 스텝스 기억나요? 넥스 스텝스. 네. 그래가지고 저게 책임운영 기관 만들 때 넥스 스텝스가 나왔던 거예요. 익숙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거 틀렸고요. 요거는 1978년도에 카터 행정부, 카터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최초로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고민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가 직위분류제를 하다 보니까 스페셜 리스트는 있는데 제너럴 리스트가 없어요. 그 제너럴 리스트가 없어갖고 고위직을 맡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너럴 리스트 보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시야가 넓은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했다 그랬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기 이제 이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퍼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6년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건 맞죠. 네, 그 앞부분이 틀렸고 국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방직 공무원 있죠. 지방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고위공무원단이 없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틀려요. 왜냐하면은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이 내려가 있어요. 그랬죠? 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뭐 행정부시장 이런 사람도 지방직에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국가직이 내려가는 자리예요. 국가직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그 행정부 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여기는 국가직에서 내려가요. 네, 그리고 그 도지사나 시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자치단체장들은 1급 상당이에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서울만 예외라 그랬어요. 서울은 시장이 장관급이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부시장 있잖아요. 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배치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배치되지 않는 건 아닌데 지방직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단이 있다. 그럼 틀려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이제 저게 고위공무원단 직위죠. 개방형직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직위 50%.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과장급 직위로 내려가면 개방형 직위가 이제 20%, 공모직위 20%, 부처 자율 나머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를 때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은요, 직위가 미부여된 건 1년.
최하위 등급 평가가 2년. 아니면 둘이 반반 섞였어.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그게 틀렸네요. 네, 그래서 답은 이제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어렵지 않게 출제한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또 난이도 조정은 좀 있어야 되니까 몇몇 문제를 헷갈리게 제가 만들어 놓긴 했어요. 속아 넘어가기 좋은 포인트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끔 문제를 낸 거는 있죠. 그런 게 좀 섞여 있어서 난이도는 한 중상쯤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초반이어서 그렇습니다. 초반이어서 그렇고 이런 게 이제 함정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출문제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 가지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익혀 나가기 시작하면은 함정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그 함정을 알으려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쉽게 좀 틀린 게 많을 텐데 지금 틀리는 것은 백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계속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린 거를 다시 되새겨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안 틀려야지. 이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이건 다 개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어렵진 않았으나 새로운 주제도 없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냈는데 많이 틀렸다. 괜찮다. 약이 되게 만들자. 다음번 시험에서 또 그런 취지로 또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뒤에 아직 범위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계속 공부해 나가자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합시다. 고생하셨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